안녕하세요. 동명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김기주 교수입니다. 저는 신기술 분야 온라인 산업체 재직자 단기 강좌 중에 주 주제로 모빌리티 앤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제 전공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스마트 자동차 설계 및 해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응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자동차 제품의 설계 과정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요. 차량 패키지 레이아웃 결정, 특히 이 부분을 기본 설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레이아웃을 결정을 하고, 특히 이런 것을 결정하는 데는 요즘에는 이 자동차 제품에 관한 것으로 그거에 대한 안전한 설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들이 인간공학적으로 얼마나 편리한지, 이 얼고노믹스를 분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자동차 설계 과정의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셀프 드라이빙 비클에 대한 현안은 무엇인지, 문제점과 극복해야 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설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이 스타일링,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스타일링도 중요하지만 공학적으로 패키지 레이아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차체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엔진룸의 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컨셉 및 상세 이런 것들이 결정돼서 기본 설계가 된 후에 상세 설계가 진행되는 것이죠. 제품 설계 단계 목표로는 시장 조사를 통한 타겟 고객 및 디자인을 선정하게 되고요. 패키지 레이아웃을 선정해서 치수나 차량의 본네트 엔진룸의 치수라든지 승객실의 그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은 것들을 선정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것, 이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길이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강도 해석이라든지 내부 해석, MVH 해석,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해석이라든지 충돌 해석 같은 것들을 수행한 사례들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이런 해석 결과의 기준치를 만족하는 사례도 들어드리고, 불만족하는 사례 같은 것들도 들어드려서, 이런 것들이 불만족되면 크기를 변경하든지 스티프니스나 스트렝스 강도를 보완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들을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제품 설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설계 과정 중에 스타일링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타일링 과정 중에 익스테리어, 즉 외부 스타일링 과정을 설명드리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차량 구주 동안에 3분의 1 스케일로 클레이 지능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13.5주 정도가 흐르면 풀 사이즈 클레이 모델을 완성을 해서 4주 후에 품평을 또 4주 동안 품평회를 갖고 최종적인 외부 익스테리어 모델 디자인이 완성이 되죠. 물론 이런 디자인을 완성할 때는 스타일링 과정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공대에 나온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산업 디자인 같은 거 하는 분들이 이제 스타일링 스케치를 이렇게 해서, 물론 이 자동차만 이런 스케치를 통해서 풀 사이즈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 분야도 제가 보니까 스케치를 해서 어떤 빌딩을 설계할지 같은 것들을 손 스케치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분의 1 스케일의 클레이 모델을 여러 종류를 만들어서 이 중에 어느 디자인이 가장 우리가 소비자들을 매혹을 느끼게 할 만한 디자인이 될지 같은 것들을 선정을 해서 그 3분의 1 스케일로 만든 것이 선정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풀 스케일을 만들어서 이제 품평회를 또 개최를 이렇게 하게 되죠. 이 품평회는 이제 높은 분들이 와서 이제 품평회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익스테리어 외부의 외관이 결정이 된 다음에 이제 내부 부분도 중요한데요. 이 인테리어 부분, 우리가 차를 구매를 할 때 여러분들도 구매 많이 해보시지만, 이 운전석에 앉아서 이 스티어링 휠을 잡고서 인테리어가 얼마나 예쁜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차를 구매를 하죠. 그래서 이 인테리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인테리어 스케치를 충분히 한 후에
인테리어도 풀 스케일이 아닌 3분의 1 스케일로 만들어 보고 풀 스케일로 이렇게 클레이 모델을 만들어서 이 세부적인 인테리어의 사양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한 후에 이제 패키지 레이아웃을 뜨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오버롤 랭스라든지 오버롤 위드스, 하이트, 휠 베이스, 휠 트레드, 프론트 앤 리어 오버항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 프론트 오버항, BMW 같은 차량의 경우 프론트 오버항이 굉장히 길죠. 리어 오버항에 비해서. 이 부분의 정의는 무엇인지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 휠 베이스가 길면 차량의 실내 거주 공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그래서 이제 패키지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 자동차 회사에서 A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A카 프로젝트는 기아의 스포티지라든지 일본의 라브4 같은 것들을 경쟁적으로 이런 부분의 차량보다 경쟁적으로 우위가 있는 차량을 나는 이번에 설계를 할 거야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 부분에 오버롤 랭스라든지 오버롤 위드스, 하이트 같은 것들 조절해서 이 부분보다 더 길게 10cm라도 더 길게 이렇게 차량을 만들게 되고 만약 4단 오토 트랜스미션이 들어가고 매뉴얼 트랜스미션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5단 트랜스미션을 넣고 싶다. 그러니까 이 구동장치도 좀 더 훌륭하고 좋은 경쟁적으로 우위가 있는 구동장치가 되도록 설계를 하고 엔진은 몇 마력짜리 엔진을 얹어서 이 엔진의 마력 경쟁도 자동차 회사 간 여러 경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서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자동차를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자동차를 설계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품 설계 중에 이제 패키지 레이아웃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버롤 디멘전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 전체 크기가 되겠는데 이 오버롤 랭스라는 말은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게 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퍼, 프론트 범퍼부터 리어 범퍼까지의 길이를 전장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프론트 오버항의 경우는 프론트 범퍼부터 이 프론트 휠의 센터까지 이르는 길이 이 부분이 길면 자동차가 좀 커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부분을 길게 하고 리어 오버항을 짧게 하는 것이 BMW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길면 길수록 차량은 안전합니다. 차량 전방 충돌에 대해서 충분한 거주 공간, 충분히 에너지를 흡수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이렇게 침투가 되면 자동차 실내에 이 탑승해 있는 승객을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길면 길수록 자동차가 안전하고요. 이 부분을 이제 휠 베이스는 프론트 축과 리어 축 간의 거리. 그래서 축 간 거리라고 축거라고도 얘기를 하죠. 한국말로는. 휠 베이스가 길면 길수록 자동차는 이 거주성이 뛰어나고 이 거주 공간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리어 오버항도 그렇게 그런 후방 충돌에 리어 오버항이 길면 길수록 안전하다. 이 부분이 좀 뒤에 이렇게 후방 충돌이 일어나면 이 부분의 탑승객은 조금 불안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런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고요. 오버롤 위드스 같은 경우에는 전폭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폭에는 아웃사이드 미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차량들은 아웃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접히기 때문이죠. 그 오버롤 하이트는 전고라고도 얘기하는데 전고가 너무 높지는 않는지 같은 것들을 충분히 패키지 레이아웃을 통해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버롤 디멘전을 결정을 이렇게 해주게 돼서 경쟁차를 조사해서 이 크기를 결정을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이제 그래피컬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말씀드린 축간 거리가 길면 길수록 차량의 거주 공간이 커진다 그랬죠. 이 스페어 타이어 위치라든지 엔진 쿨링 시스템의 위치를 결정해주고 스티어링 기어의 박스, 스티어링 휠은 어디, 센터가 어디에 위치할지 같은 것들을 결정해주고요. 이 대시 판넬인데요. 대시 판넬의 위치가 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프론트 오버항이 커지면 대시 판넬까지 이 차량 전방 충돌 시 들어오는
침입량이 작아져서 차량 이 실내 탑승자가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론트 플로어와 리어 플로어의 기본면, 좌면을 결정을 해주죠. 이런 분들은 다 기본 설계하는 부서에서 다 결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자동차의 기본 설계 부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샤프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동차 완성차 회사에 계신 분들 중에요. 그 다음에 이제 휠 하우징의 범위를 결정해 주고요. 사이드 멤버도 결정해 주고, 사이드 글래스의 기본면을 결정해 주고, SGRP를 결정해. 이 SGRP가 되게 중요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Sitting Reference Poin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밑으로 처지면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 앞에 전방의 시계성이 떨어져서 이 차량 사고 시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팅 레퍼런스 포인트가 충분히 높아서 키가 작으신 분이나 여성분들도 운전할 때 본네트가 이 위에 올라와서 이 전방을 가리지 않게 하는 이 아일립스 포인트 후드 라인이 정확하게 내려오는지 같은 것들을 잘 따져서 차량의 패키지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윈드실드 글래스의 기본면을 결정을 하고요. 차량이 이렇게 A필라의 위치 같은 것들도 결정, 이 부분이 A필라고 이 부분이 B필라가 되겠는데, A필라의 위치가 적절해서 차량이 이게 이 코너링 할 때 A필라가 전방 시계를 가리지는 않는지, 그리고 B필라 같은 경우에는 B필라의 이 숄더 벨트, 이 3점식 시트 벨트의 좌면, 이 어깨 부분이 이제 좌면이 위치하기 때문에 B필라의 위치가 적절하게 사람의 측병부에 잘 위치하는지 같은 것들을, 그래서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 B필라가 한 1500메가파스칼 정도 되는 울트라 하이스트렝스 스틸로 구성되어 있어서 차량의 사이드 충돌 시에도 안전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3점 벨트, 어깨식 3점 벨트 최초로 도입한 자동차 회사가 볼보라는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이 볼보 자동차가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자체의 안전성뿐만 아니고 자동차의 이 인간공학적으로 편리한 자동차인지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국가별, 성별, 연령별로 특히 이제 일본이라든지 독일, 북미 사람의 키가 다 틀리기 때문에, 특히 앉은 키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간공학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의 표준이 누군지를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웃사이드 비클 스타디도 필요한데, 이 차량의 정비를 할 때 근골격계에 신경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지, 여성분들의 경우 이 트렁크 리드가 꼭대기로 올라가 있을 때 이 부분이 손에 잘 닿는지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요. 자동차를 정비할 때 근골격계에 손상은 있지 않은지, 자동차 주유할 때 허리를 굽혀야 되진 않는지, 굽히면 또 근골격계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에 조립을 하거나 할 때 문제가 없는지 같은 것들도 검사를 하고요. 자동차 트렁크 리드에 짐을 탑재를 할 때 또 허리를 숙이지는 않는지 같은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하고요. 이 자동차가 타고 내릴 때 간섭은 일어나지 않는지 같은 것들을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벨트를 이렇게 장착을 할 때 스티어링 휠이 손에 닿지는 않는지 같은 것들을 선행달계해서 인간공학적으로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옛날에는 이 프로토타입의 자동차를 한 200대, 300대씩 만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내리면서 문제가 되면 다시 이걸 망가뜨리고 다시 만들고 하면서 이 프로토타입의 자동차 설계 비용, 자동차 제작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으나, 요즘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가상화, 버추얼리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 인간공학적인 문제가 없는지 같은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간섭되는 부분이 없게 자동차를 설계하는 추세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동차의 탑승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법령이 많이 강화되어 있어서
페데스트리안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보행자의 다리 같은 것들이 이 자동차가 너무 스티프거나 딱딱하면 이 보행자의 다리를 꺾어서 부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범퍼 앞부분이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설계하는 것이 또 중요한 세상이 됐고요. 그런 것들을 실험했던 거랑 이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레탄 범퍼가 잘 소프트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이 너무 이 소프트하지 않아서 이 자동차 보행자를 상해를 입히는 정도가 크면 그 부분에 보험회사 점수를 되게 나쁘게 해줘서 보험료를 굉장히 올리게 그렇게 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A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엄미해를 구할 수 없는 과학이나 공학의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한 수치 해석적인 근사적 해석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제 전공이기도 한데 이제 해석 과정은 이상화 과정이 먼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자연 현상을 영역이나 하중 경계 조건 같은 것들을 가정하는 그 자연 현상을 단순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산화라고 해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의 경우는 영역을 유한한 요소를 연결하는 절점을 정의하는 과정이고요. 이것에는 포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정식화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 매트릭스는 KU, F는 이제 하중이 되겠고요. 작용 하중이고, K는 강성 스티프니스 값이 되고, U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발생하는 변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를 구하는 이런 과정을 이 CA 과정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산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솔리드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잘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이 해석을 하는 그 과정이 되겠고요. 이런 것을 통한 기대 효과로는 개발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부품수나 공정수를 감소시키거나 중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양한 성능이나 경량화 요구 및 법규 강화에 대응하는데 이 CA가 주요하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을 이제 설명드리면 요런 스티프, 여기 이제 디귿자 채널로 된 범퍼 백빔 같은 경우 부품이 되겠는데,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게 이제 스티프니스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 도시락 형태가 종이 한 장보다 더 스티프하듯이 이런 부분으로 설계된 것이 이제 자체의 강성을 갖게 되고, 여기에 강성 매트릭스 K 값이고, 이 하중을 이렇게 딱 주게 되면 여기에 따른 변이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변이랑 하중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변이 값을, 그 변이인 U 매트릭스 변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K의 인버스 값을 곱해주면 변이 값을 구하는 이런 형태로 FE 코드가 짜 있고, 이런 형태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계산이 진행되는 것이죠.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아이템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는데, 구조 해석이라든지 충돌 해석, 최적화 해석, 그 진동 소음 해석, 이런 같은 경우에는 나스트라인 같은 걸 사용하게 되고, vehicle dynamics 해석, 그리고 연유체 해석, 프루빙 그라운드 해석이나 성형 해석 같은 것들도 해서 이 차량 전체를 설계하는데 백그라운드가 되는 부분을 만들어서 설계 패키지 레이아웃과 설계 사양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구조 해석의 타겟을 정리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SUV 차량의 경우에는 이 하늘 방향이 Z 방향이고, 이 Y 방향, 폭 방향이 Y 방향이고, 이 길이 방향이 X 방향이라고 할 때, 이 4.4G 범프 같은 경우에는 이 4.4G 범프 같은 경우에는 이 Z 방향으로, 이 하늘 방향으로 이 휠 4개의 차량 무게의 4.4배 정도의 하중을 부여했을 때 차량이 얼만큼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다이아고널 로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쪽 방향이랑 이쪽 방향 두 방향만 이 대각선으로 하중을 부여했을 때, 그리고 커브 스트라이크 로드 케이스는 이 자동차가 이렇게 노면을 이렇게 툭툭 칠 수가 있죠. 바퀴가
보도블록을 치는 방향인 Y 방향이랑 이 하늘값 Z 방향으로 하중을 줬을 때, 뭐 이런 케이스로 이렇게 다양한 구조 해석 조건 타겟에 맞춰서 구조 해석을 진행하고요. 이럴 때 SUV는 4.4G 범프지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무게의 3배, SUV는 4.4배 정도 되는 시비어한 하중 조건을 부여한다면 이 승용차 같은 경우는 3배 정도로 SUV보다는 작게 하중을 부여해서 이때 그 구조 해석 값을 구하게 되고요. 이 진동 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진동 소음,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 RPM 이 어떤 A100이란 프로젝트 카에 4기통 엔진이나 5기통 엔진을 이제 탑재를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할 때 4기통 엔진의 경우는 아이들 RPM이 800rpm 정도 될 텐데요. 이 800rpm은 이게 분당 회전수이기 때문에 초당 회전수로 바꾸기 위해서 60으로 나눠주면 13.33 라운드 퍼 섹이 되고요. 세컨드가 되는데 13.33인데 4기통은 2번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2번의 폭발을 곱해주면 27Hz 정도 되죠. 그래서 27Hz 정도 아이들 RPM이 들어가게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헤르츠를 계산하는데 이게 초당 이제 27Hz, 27번 이렇게 흔들리는 진동수를 생각하는 거죠. 이 진동수가 중요한 이유가 이 자동차 부품들은 다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펠러 샤프트라든지 서브프레임 X 같은 경우 고유 진동수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2006년에 피지타라는 세계 자동차 학회가 가지고 이제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진동수를 점점 올려가면서 이제 해석을 진행하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이 프로펠러 샤프트 같은 경우는 고유 진동수가 한 25Hz 정도 되기 때문에 25Hz 정도 돼서 지금 빨갛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X 같은 경우에는 고유 진동수 값이 85Hz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진동수를 올리면서 49Hz, 53Hz, 57 계속 올라가다 한 61, 85 정도 되면 여기가 빨개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69, 73, 77, 81, 85, 93Hz. 85Hz보다는 좀 더 큰 상태겠네요. 한 100Hz가 넘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설슬 빨갛게 되죠. 125Hz, 130Hz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이 빨갛게 되면서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재료 부품들은 다 부품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바디 같은 경우에는 20Hz 이상 된다는, 그러니까 고유 진동수 값을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이 가진점이 되는 엔진이 흔들리는 것에 의해서 엔진이 아까 800rpm 정도 되는 경우 4기통 엔진을 넣었을 때 27Hz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엔진의 가진 헤르츠랑 부품의 고유 진동수 값이 동일하면 공진이 일어나서 더 큰 진동이 일어나는, 마치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은 핸드폰을 두 개를 같이 겹쳐놓고 이렇게 같이 놔두면 더 많이 이렇게 떨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듯이 공진이 일어나게 돼서 더 많이 떨리기 때문에 진동 소음을 많이 일으키게 돼서 그 부분을 피하도록 자동차 부품을 설계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34Hz 이상, 서프레임, 엔진 마운트 어느 정도 이상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를 탔을 때, 버스를 탔을 때 이렇게 머리가 좀 아픈 경우는 이 버스의 바디가, 차체가 한 25Hz 정도 된다 그래요. 머리에 고유 진동수 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 탔을 때 머리를 아픈 걸 느낀 적도 있었고요. 배를 탔을 때 배가 한 8Hz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너울에 4Hz에서 8Hz 정도 이렇게 초당 4번 정도 이렇게 너울이 흔들리는데, 이제 바다에서 배를 타면 위장의 고유 진동수 값이 4Hz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위가 굉장히 되게 이렇게 멀미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멀미가 잘 안 나는 이유는 위장의 고유 진동수가 좀 위가 되게 두꺼워서 10Hz 이상 되는 사람은 멀미를 잘 일으키지 않습니다. 철도 같은 경우 철도의 바디는 250Hz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KTX나 철도를 탔을 때 멀미가 나거나 머리가 아프지는 않죠. 이 철도가 그래서 가격이
타는 값이 비싼 이유가 고위진동수 값이 높게 설계되어 있는 수송기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타겟, 그 4.4G 범프 케이스의 타겟으로 이 자동차를 뭉쳤을 때, 범프 같은 이제 큰 이제 하중이 들어왔을 때, 이제 재료의 인장 강도 값을 넘는지 보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좀 빨갛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같은 것들을 그 취약한 부품을 골라내는 작업이 구조 해석이 되겠고요. 그리고 재료의 인장과 SPRC35라는 부품을 쓰는 부품 중에 프론트 쇼크 타워 로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크라이테리아 높게 지금 하중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료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강성을 보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서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하중 케이스에서 이제 취약한 부분, 이런 부분에 할로우 섹션이 생기면 이 부분 이렇게 할로우 섹션을 좀 보완해주는 이런 설계 보완을 한다든지 하는 설계 보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로어, WC1의 서스펜션 타입의 이런 부분이 WC1 타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의 구조에서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옆부분의 취약한 부분이 이렇게 오려서 하나 붙여줘서 강성을 보강해 준다든지 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 이렇게 오려서 붙여준다든지 해서 이 서스펜션의 취약한 부위도 개선을 하는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풀 비클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가진 포인트, MVH 해석 같은 것들도 진행하고, 가진 소프트니스랑 하드니스, 이 부분이 이제 고무가 주로 매달리게 되는데, 이 엔진의 트랜스미션이랑 같이 붙어서 이 부분이 가진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 가진을 어떻게 진동을 흡수할 수 있을지, 흡수하는 고무, 이 부분에 고무가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고무만 있는 게 아니고 고무 사이에 이런 철심도 박혀 있죠. 그래서 레이디얼 방향이라든지 축 방향으로 이 소프트니스랑 하드니스 정도를 잘 조합을 해서 하드하면 진동 가진이 많이 전달이 되는 거죠. 차량 실내로. 그래서 너무 하드하면 안 되겠지만 하드하지 않으면 차량의 내구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소프트니스를 잘 조절하는데 레이디얼 방향으로 소프트하게 할지 축 방향으로 소프트하게 할지 같은 고무의 그 러버 스티프니스 같은 것들도 이런 해석을 통해서 조정하고요. 이 체어맨이나 이 리무진 같은 경우는 이 L 값이 되게 휠 베이스 값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처짐 곡선 델타가 L3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조금만 길어져도 이 처짐 양이 굉장히 커져서 이 부분을 대폭 보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밴딩에 취약한 부위는 어느 부분인지 거기 밴딩의 기여를 많이 하는 부품이 어느 부품인지 같은 건 뭐 1번에 에이플라 레인포스먼트 뭐서부터 뭐 23번에 리어 쇼크 타워에 이르기까지 그런 부분의 부품의 기여도 밴딩 스티프니스에 기여하는 부품이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메이저한 도미넌트를 차지하는지 같은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도 하고요. 이 휠 같은 경우에는 이 휠이 이렇게 요즘에는 고급차인 경우는 18인치 휠도 많이 쓰고 19인치도 많이 써요. 이제 17인치랑 19인치 휠을 비교하고 있는데 19인치 휠은 알루미늄 휠 부분의 다이아메터가 굉장히 큰 것을 이야기하고 이 부분의 다이아메터가 크다면 요 고무 부분의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메탈 매칭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있는데 꽝 하고 충격이 다가올 수 있죠. 심미적인 효과는 19인치 휠이 훨씬 예쁜 차로 설계할 수 있어서 고급차나 대형 승용차의 경우는 이 휠의 크기가 굉장히 커집니다만은 이런 것은 충격에 대한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차량 내구성에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7인치나 19인치 휠에 이 X 방향의 풀스와 Y 방향, Z 방향 그리고 X, Y, Z를 그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으로 리절턴트 풀스 값을 이제 계산해서 19인치 휠이 훨씬 많은 메탈 매칭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타이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빙 그라운드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팝의 1, 2 트랙이라고 해서 이 덕수궁 돌담길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차량을 굉장히 두들두들하게 움직이게 하고 코블스톤 트랙 같은 경우도 차가 이제 이 도로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박힌 부분을 주행을 하게 되면 차량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죠. 차량이 보통 한번 설계하면 20만 킬로 이상 타도록 내구성을 갖도록 설계를 하지만 이 부분을 20만 킬로를 차량을 주행해서 차량을 개발하다가는 3년 안에 신차를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투들투들한 이 굉장히 거친 로드를 한 10,000킬로 정도 주행해서 20만 킬로에 해당되는 데미지를 부여해서 내구 시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리페어드 아스팔트라든지 파베 1, 2 트랙 같은 경우를 진행하게 되면 휠센터에서의 변이값인데 이런 변이값을 이렇게 측정을 해서 그 측정한 값을 이렇게 차에 이렇게 부여를 해서 차가 이런 변이값을 부여됐을 때 취약해지는 부위, 빨갛게 되는 부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의 부품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을 이 프로빙 그라운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감지하고 이해를 하죠. 이런 CA, 일련의 CA 해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차량 설계를 잘 하는데 잘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건 백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 이 팩시 레이아웃이나 이런 구조적 안전성 같은 것들을 검증을 하죠. 마찬가지로 라이드 앤 핸들링의 경우도 이 라이드 앤 핸들링이 일어날 때 차량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또는 아까와 같은 그 파베 1, 2와 같은 이건 스플래시 로드라고 하는데 이게 스플래시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스플래시 할 때 그때 차량의 취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될지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션하고 검증하는 것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라이드 앤 핸들링 시의 핸들링성 같은 거, 핸들링을 위해서 차량 뒷부분이 심하게 이렇게 궤적에서 이탈하지는 않는지 같은 것들, 피드 베이스가 너무 길어서 이게 잘 따라오지 않는 건 아닌지 같은 것들도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한 검증을 하고 이 검증 후에 차량 설계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라이드 앤 핸들링을 풀 비클 상태로서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차량이 이렇게 핸들링이 일어날 때 이 핸들링 때문에 이게 쇼타워 부분이 빨갛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루프 같은 경우에도 핸들링 시 어느 부분에 이렇게 하중이 쏠리는 이 부분은 지금 하중이 쭉 이렇게 걸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의 검증을 통해서 차량 쓰면 검증 데이터가 되겠네. 이제 보고서 하는 한 장짜리 보고서로 지금 몇 메가파스칼이 걸리는지 최대 응력값이 얼마인지는 지금 지워놨지만 이 핸들링 방향 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이 하중 값이 이 스트레스 값이 집중돼서 빨갛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런 한 장짜리 결과 보고서를 내고 차량의 설계에 반영을 하는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드 시뮬레이션 그 로드 데이터 값을 여기에 하중 값을 이렇게 같이 부여하게 되면 차량의 풀 비클 상태에서 이 로드 시뮬레이터 시뮬레이션 이런 걸 컴퓨터 에이디드 테스팅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컴퓨터 에이디드 테스팅으로 직접 16채널 로드 시뮬레이터, MTX 로드 시뮬레이터가 가진이 됐을 때 차량의 쇼크타워 같은 것들, 취약 부위 같은 것들을 검증해내는 그런 동영상 얻은 것을 예시 자료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16채널 로드 시뮬레이터의 풀 비클 상태를 걸었을 때 차량이 이 리페어드 아스팔트에서 팝의 1, 2 트랙으로 들어가면 이제 취약해지는 특히 요 A100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루프 쪽에 취약한 것을 확인했고 이 부분에 두께를 올리거나 재료를 바꿔서 강성을 올리는 그러한 설계 변경을 이루었던 사례가 있었던 기억이 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풀 비클 말고 이게 SUV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의 경우에는 서프레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 서프레임은 엔진을 서브하는 기능을 하고요. 모노코크 타입의 서프레임이 프레임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리액션 포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프론트나 센터, 리어 마운팅의 리액션, 프론트, 센터, 리어 마운팅이 되겠는데, 그 리액션 포스 같은 작용력과 반력이 잘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하고 동영상으로 따낸 그래프, 그림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성형 해석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코너 부분, 이런 부분에 빨갛게 된 거 찢어진다든지, 찢어지는 거 개선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인더부에 주름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죠. 주름이 발생되면 바인딩, 드로비드 바인딩 폴스 같은 것들, 그 블랭크 홀딩 폴스를 좀 조절해서 더 꽉 쥐어서, 예, 그런 부분을 개선을 했더니 주름이 없어졌죠. 주름이 되면 이런 식으로 실제 제품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주름을 개선한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충돌 해석 결과를 좀 보여드리려면, 충돌 해석도 마찬가지로 이 구조 해석처럼이나 NVH의 해석처럼 이 타겟이 있어야 되는데, 별이 5개인 차가 제일 좋은 차가 되겠습니다. 이 충돌하게 되면 운전사가 여기 타기 때문에 이쪽 부분으로 추돌을 많이 일으킨대요. 여기 타면 좀 위험하다는 거고요. 운전사는 여기 타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이제 사고를 해서 사이드 임팩트도 다가올 수 있고요. 별이 5개 충돌적으로 안전한데, 이제 이 실제로 이렇게 충돌 테스트에서 더미에 에어백이 터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사진 같은 것들이 되겠고요. 네, 그걸 이제 굉장히 순간 저거를 해서 이 부분을 만드는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충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 후방 충돌 같은 이 사이드에서 본 충돌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서 이제 전방 충돌을 했을 때 실제 실험 사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고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제 측정한 그림이 되겠고요. 이런 실험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도 이 프레임에 이 옵셋 크러쉬라고 해서 이 빗김 충돌을 일으켰을 때 설계가 잘 된 부분이 밑에 부분이고,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위에 부분이 되겠는데, 설계가 잘못된 이 부분에 이게 충격이 임팩트가 확 다가오는 걸 이 부분을 스무드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설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잘못된 거를 시뮬레이션으로 지적을 해내고 그 부분을 스무드하게 변경한 사례가 되겠고요. 대시 판넬의 경우도 이 빗김 충돌을 했을 때, 옵셋 충돌을 했을 때 대시 판넬이 어떻게 인트루전 하는지, 인트루전 미리수 같은 것들을 검증해내는 것 같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풀 비클 상태에서도 그 위에 부분은 이제 설계가 잘못돼서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로 탈거가 되면 이 부분이 연료 탱크를 칠 수 있어서, 또는 A필라가 좀 심하게 구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해서 A필라도 스무드하게 되고 프로펠러 샤프트도 탈거되지 않게 설계를 잘 모디파이한 그런 설계 변경 사례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위에 부분은 설계가 지금 밑에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A필라가 커지거나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가 탈거가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개선한 그런 충돌 안전성을 개선한 설계 변경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의 옵셋 크러쉬 때 프레임이 스무드하게 이렇게 잘 충격 임팩트를 잘 뒤쪽으로 전달시켜서 임팩트가 개선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잘 된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면 충돌한 것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면 충돌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차는 이제 운전자가 이 옵셋 충돌을 많이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정면 충돌했을 때도 15km, 35mph 이렇게 주행할 때, 그때 충돌값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통해서 계산을 얻어서 충돌 안전성이 개선되도록 차량을 설계를 하게 되고요. 이 엔진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도 이게 플렉서블 모드나 뭐 다양한 모드에서 이게 밴딩이 일어나는지, 또는 버티컬 밴딩이 일어나는지, 레터럴 밴딩이 일어나는지 같은 것들을 검증을 충분히 해야 이런 부분이 가진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가진 포인트가 결국은 차량 전체에 이 엔진 소음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서프레임의 모달 해석을 통해서 이 다이나믹 강성값들이 정확하게 잘 안전하게 부여가 될지 같은 것들을
잘 계산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아웃사이드 미러 어널리시스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는 요게 라이트 핸드 사이드고요. 레프트 핸드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LH 쪽이 요 부분이 이제 LH고 이쪽이 RH인데 RH가 더 많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 왼쪽과 오른쪽 핸들의 각도가 틀리다는 것 정도는 상식으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와류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따라서 아웃사이드 미러가 잘 설계되어 있는지 같은 것들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동차에 이 공기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공기 저항에 따라서 이 부분이 터뷸런스가 일어나진 않는지 공기가 잘 빠져나가는지 이런 부분이 잘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 부분이 쇠하는 그런 터뷸런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 말고도 이제 윈드 터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공기 저항 계수 값이 뭐 0.3보다 넘는지 안 넘는지 같은 거, 추출구나 뭐 쿨링 홀의 위치가 적절한지, 그리고 테일게이트에 이런 테일 파이프 같은 게 위에 이렇게 더 있으면 윈드 무슨 테일 뭐 이런 장식 부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뒤에 오염은 이게 SUV 차량의 경우 차량 뒷부분에 이렇게 오염 먼지가 잘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유동 해석 같은 걸 통해서 그 부분에 취약한 부분 여부를 가려내고 그 부분에 테일 위에 어떤 부분에 에어 스포일러를 달아야 될지 같은 것들도 계산을 해내고, 이제 특히 바람이 이렇게 윈드 터널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뒷부분이 왜 이렇게 미끈하게 빠질 수도 뒤에가 이렇게 내려가고 테일 위 에어 스포일러가 어떻게 설계가 돼야 이 에어로다이나믹스하게 차량을 설계할 수 있을지 같은 것들도 검증해서 충분히 받아 넣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의 시뮬레이션도 이 차량의 모빌리티 에너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연료체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해석을 통해서 하고요. 특히 엔진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 엔진의 그 워터 자켓이 이렇게 꼬불하게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이유는 이 워터 자켓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이게 엔진을 잘 식힐 수 있기 때문에 엔진이 너무 과냉되거나 이렇게 과열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이 연료 탱크의 그 연료가 이렇게 출렁이면서 진동을 일으키거나 소음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그 부분 해석을 통해서 진행한다든지, 또는 인테이크 같은 경우에도 인테이크에 이 유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은 것들도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유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은 것들을 표시를 해서 유동 해석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D 쿨링 어널리시스도 진행을 하고요. 유동 해석이 이제 이렇게 윈드 터널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서 엔진의 과열이 일어나진 않는지 같은 것도 해석을 통해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3D 쿨링 어널리시스도 진행을 해서 팬 부분에서의 속도 분포라든지 팬 부분에서의 온도 분포, 냉각수 온도라든지 이런 해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옛날 같은 경우는 차량이 그 여름 같은 때 과열돼서 이렇게 이 수증기가 막 나오고 이렇게 이 냉각수가 터지는 그런 거를 본 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요즘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발달해서 이 RADC라든지 40km/h로 진행할 때 차량이 주행할 때는 이제 다시 쿨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것들도 해석을 통해서 다 검증을 해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유동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과열되지는 않는지 같은 것들을 해석을 통해 충분히 검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량의 기본 컨셉이라든지
패키지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주행자 셀프 드라이빙 비클에 대해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율주행차의 정의를 먼저 보면 스스로 도로 상황을 파악해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동차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어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에, 또는 구글이나 삼성 뭐 이런 쪽에서도 이 삼성전자 뭐 이런 데 반도체를 이용한다든지 다양한 연구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지금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해서 3세대 이상 자율주행 3 정도 단계 스텝을 넘어가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결국 운전자의 조작 없이 차량에 장착된 센서로 주변 상황을 판단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그 오토노머스 비클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행차고, 자율주행차에 관한 것이 이제 가장 최신, 물론 전기자동차에 관한 얘기도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시간까지는 시간 관계상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슈나 이렇게 문제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결국은 인간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꿀 혁신적인 미래 기술이 될 텐데요. 업무를 이제 운전하면서 본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수면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탄생으로 인해서 인간 생활은 근본적으로 바뀌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근본은 이제 레이더, 라이다라든지 카메라, 센서 같은 것들이 상호작용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이 센서가 결국 사람의 눈 역할을, 카메라가 눈 역할을 할 거고, 카메라가 근데 다 잡아낼 수 없는 게 야간이라든지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경우에 사물을 잘 구별할 수 없을 때는 센서들의 센싱에 의해서 그 센싱 부분에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요. 이런 부분이 카메라랑 센서가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많이 수집할수록 차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잘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로 활용해서 자율주행차에서 눈의 역할을 이런 부분들이 잘 담당해 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빅데이터 기술이라든지 비전 기술이라든지 센싱 기술이라든지 라이다 기술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차의 센서를 구성하게 되면 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다든지 라이다가 장착되어 있는 거죠.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언급드렸듯이 전방에 있는 사물이나 차선, 신호등, 표지판이나 보행자 등을 인식하는 것들이 카메라인데, 이런 카메라가 기능을 대신할 수 없는 나쁜 날씨나 어두운 환경에서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경우, 꼼꼼한 카메라가 보이질 않겠죠. 그럴 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레이더나 라이더 센서 장치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센서 구성 중에 레이더가 있는데, 레이더는 Radio Detection and Ranging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방사선 탐지와 그 범위를 이제 거리를 속도를 탐내, 그래서 전파 시간을 측정해서 주변 사물이나 거리 또는 속도를 탐지하는 것이 레이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요. 단거리나 장거리 감지 기능가 가능하게 되고요. 차량들 이제 앞차와의 거리 같은 것들도 이 레이더에 의해서 감지가 되는 것이죠. 특히 물체 형상의 정확한 인식이 어렵거나 정밀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도 이 레이더가 잘 작동을 해서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차의 센서 구성 중 하나인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는 라이팅 디텍션 앤 레인징이라고 해서 이 고출력 펄스 레이저로 대상까지의 거리, 방향, 속도, 온도 등을 레이저를 이제 쏴서 앞에 거리나 방향, 속도, 온도 등을 감지를 하게 되고요. 고해상도 3차원 공간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막판에 다가왔는데요. 이 자율주행차는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필요한 것이라서, 이 자율주행이 되면 이제 이 엔비디아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그런 반도체 업체라든지 AI 기술이 잘 접목돼서
AI 컴퓨터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배터리나 통신 기술이나 한법 장치들이 잘 이렇게 접목이 돼서 1000개 이상의 센서가 들어가는 자율주행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차에 악이 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잘 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 5명이 감지됐는데 주변을 보니까 방향 전환 시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되면 자율주행차는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를 보호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탑승자를 시속 80km로 주행할 때 자율주행차는 어떤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판단을 아직도 못하고 있고요.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는 운전 주체인 우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렇게 사고 나면 탑승자 라든가 문제냐 아니면 차량 제조사 뭔가의 잘못이냐 뭐 어느 부분이 형사 책임의 주체인지 같은 것들이 아직 모호한 상태고요. 사고 책임 문제나 보험사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 구축도 필요한 것이고요. 특히 보행자 보호를 우선할 것이냐 그러면 시장 외면될 수도 있고 탑승자 보호 우선되면 사회적 지탄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 자율주행차 업체 대다수는 아직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지 대답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악의 문제점도 있다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